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부 교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사전 인사 조율이 있었냐는 질문엔 침묵 끝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시되는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당대표가 국회의장을 정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특검법과 당 지도부 구성 등 정치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고 조태열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에 따른 향후 한중 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데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죠. 네, 어제 오전에 기자들이 이 출근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이원석 총장은 인사는 인사, 또 수사는 수사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추측들에 우선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약 7초 정도 될까요? 한 7초 정도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으로 이 불편한 기색을 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침묵 후에 이 총장은 인사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좀 아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는데 불편한 모습이 그대로 이번에 좀 드러났습니다. 네,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네. 검사는 검사. 네. 사자 돌림이네요. 네. 자,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미리 이원석 총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강행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 법에도 이 총장과 미리 인사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돼 있죠. 일단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 이틀 전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만나서 이번 인사 문제를 논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실상 좀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최종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사퇴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죠. 네, 이렇게 좀 인사 문제에서 총장의 의견이 좀 사실상 묵살되는 상황이니까 일각에서 계속 좀 사퇴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어제 이원석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사퇴론에 사실상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좀 계속 강조를 해온 것처럼 증거와 또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이고 수사팀을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속보입니다. 대통령실이 네이버 의사에 반해서 지분을 매각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이 대통령실이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좀 이례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그만큼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어제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좀 밝혔습니다. 우선 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일본 정부를 향해서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당초에 일본 정부는 라인에 보안이 좀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하는 행정 지도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좀 유발을 했었죠.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강화된 이 보안 대책이 나오면 일본 정부의 이 후속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특히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이번 이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 표현이 없다고 이렇게 밝힌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음을 좀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네, 이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지적한 이 보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뭐 기술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 충분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라인 야후가 이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별도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좀 네이버는 이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이 전 국민적인 관심이 좀 많아지니까 이 상당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뭐 지금으로서는 지분 매각 가능성, 그러니까 이 라인을 좀 일본 측에 넘겨줄 가능성은 그래도 좀 작아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 3명 가운데 1명이 또 추가로 붙잡혔다고요. 네, 이 용의자가 총 3명이었죠. 전북 정읍에서 먼저 이 1명이 붙잡혔고 이번이 2번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나머지 1명이 그럼 지금 남았습니다. 태국에 좀 이 나머지 1명이 여전히 있는 걸로 이 기록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봐선 미얀마로 좀 미입국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태국 경찰은 이 부분은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뭐 미입국을 만약에 했다면 사실 좀 검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노 씨가 마약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유족들이 좀 거듭 아니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지금 태국 현지를 찾아서 이 매일 경찰서를 찾아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좀 고통스러운 시간일 텐데 저희 KBS 취재진과 만나서 이 숨진 노 씨가 이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태국 경찰 조사를 보면 마약 관련성이 없다고 이 확인이 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좀 캄보디아에서 이 용의자 1명이 추가로 검거된 것처럼 이 경찰이 국제 공조를 위해서 이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유족들을 좀 위해서라도 도주한 나머지 1명이 꼭 공조를 통해서 좀 붙잡혀서 사건의 실체가 좀 정확히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성악가 출신 이른바 트바로티라고도 불리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사고를 냈는데 조치도 안 하고 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떠나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에 서울 강남 이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부터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고는 김호중 씨가 냈는데 정작 처음에 경찰에 출석을 한 건 김 씨의 소속사 이 매니저가 나와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이 이 차량 소유는 김호중 씨 소유인데 왜 당신이 사고를 냈다고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추궁을 했고 결국 이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한 걸로 최종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후에 김호중 씨는 경찰에 출석을 했고 음주 측정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주 운전을 했는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결국 입장을 냈죠. 네, 이 김호중 씨 측이 입장문을 내고 음주 조사를 한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전하면서 이 사고가 난 후에 당황을 해서 사후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처리를 못했다 이건 되게 네. 순화된 표현이고 이걸 뺑소니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네. 부분은 이제 경찰이 정확히 밝혀낼 것 같습니다.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들어온 외신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가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물가가 올랐다고요. 네, 이 미국의 지난달 4월 이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이 시장 전망치를 웃돈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 4월 생산자 물가가 지난 3월보다 0.5% 오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0.3이었는데 0.5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해 4월과 좀 비교를 해보면 2.2% 올라서 이 지난해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좀 이번에 이렇게까지 오른 건 서비스 가격이 오른 게 좀 영향이 컸는데요. 이번에 이 발표가 된 생산자 물가는
몇 달 뒤에 이 소비자 물가까지 결국 영향을 끼치게 돼서 이 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뭐 물가가 내려서 결국에는 뭐 금리가 내리고 이 우리나라까지 이 금리 인하의 여파가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 저와 같은 수많은 이 대출자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뭐 정말 좀 우리도 우리지만 이 미국에서도 물가 잡기가 정말 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일 겁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관련 발언을 했죠. 네, 이번에 이 파월 의장은 이번 지표를 보고 나서 일단 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물가 상승이 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아직도 좀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설을 재차 부인을 했습니다. 금리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좀 나빠진 지표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 국채 등 이 시장 금리가 내렸고 미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내일부터 중국을 방문하죠. 네, 이 내일부터 이틀간 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취임 후에 첫 해외 방문 국가가 바로 이번 중국인데요. 이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고 하얼빈도 이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하얼빈은 두 나라 간의 이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도시인데요. 특히 좀 이번 하얼빈 방문이 양국의 협력도 밀착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하겠죠? 네, 당연히 좀 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두 나라다 보니까 이 문제도 이 빠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지금 만 2년이나 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도 앞서서 받아들였습니다. 방중 이후에 그래서 이 방북까지 하게 될지 이렇게 되면 뭐 북중러 이 새로운 연대가 강화가 되면 우리 외교는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외교 앞에 큰 과제가 놓여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요.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 5도에 내리는 비가 오전 중에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겠고요.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광주 22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낮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천안휴게소 부근에서는 2차로에 소형 화물차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영광 2터널 부근입니다. 고장난 차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용인 부근에서 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입니다. 순천 방향으로 현재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정읍휴게소고요. 백양사에서 익산분기점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에서 군자교 사이 3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일원 중국 정법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문일원 교수는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 출신으로 아시아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장쩌민 주석을 단독 인터뷰한 대표적 중국 전문가입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외교장관이 오랜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네.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제죠. 13일 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저녁 식사를 포함해서 한 4시간가량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네. 회담의 성격은 뭐 특별한 의제가 있는 회담이 아니라 양국 관계와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했다는 자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뭘 합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각자는 어떤 입장을 보였다는 형식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다면 어떤 의제를 논의했는가를 봤더니 일단 양국 간 관계를 제일 가장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특히 이제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은 이제 북한과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문제, 그리고 탈북자 송환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그 공급망 안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양국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똑같은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어떤 그 회담을 놓고 서로 방점을 두는 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언론들은 양국 외교장관들이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 중국 언론도 바로 국내 언론의 그 보도와 비슷한 논조는이긴 한데요. 네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국 언론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네. 하나는 악화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이 중국 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태열 장관이 그 회담 중에 이야기했던 말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더라도 한중 관계 역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이제 특별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줄곧 중국과 흑자를 보였던 무역이 2년 사이에 최대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한중 무역 정상화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우리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게 2017년 이후 중국 베이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베이징을 네네. 방문한 게 2017년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사실 2022년 8월에 박진 외교장관이 칭다오에서 왕이 외교부장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외교장관 중국 방문은 1년 9개월 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번 베이징 방문의 의미를 좀 특별히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중국 언론의 해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 장관이 중국 칭다오를 방문해서 왕이 부장과 회담을 가졌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국 간에 그때 무슨 그 국제 회의가 있었어요? 무슨 아닙니다. 아니 그냥 왕이 부장이 그냥 외교장관이 간 거예요 그때도.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박진 장관이 그 다음에 계속 왕이 부장한테 이 다음번 양국 간 외교부장 회담은 중국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다. 네. 그래서 베이징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임명된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도 금년 2월 초에 처음으로 이제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그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네네. 그때 왕이 부장이 조 장관을 초청을 했지만 조 장관이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 장관이 그런 관례
관례라든가 주장을 깨고 자발적으로 북경을 방문한 것은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중국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달 말 이제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열릴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여부가 이제 관심인데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게 논의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문제는? 조태열 장관이 특파원단과 관담회에서 밝힌 걸 보면 네. 특별하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고 네. 일반적으로 양국 간 정상 간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도 특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리창 총리가 온다고 특정을 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리가 아마 참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앞으로 당분간 거론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4년에 방문했으니까 한 10년 됐는데 되게 오래됐네요. 그게 이제 조만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 주석 방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방한하면 역시 이게 결정적인 한중 관계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중국의 이제 외교를 보면 국가 주석, 근데 최고 지도자의 외국 방문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방문을 하기 전에 그 나라를 방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그 양국 간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특히 이제 그 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잘 방문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일 시석이 2014년 방한 이후에 만일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 자체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또 그에 따른 분명한 어떤 성과를 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인 어떤 그 진전을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그때까지 네네. 우리 한중 관계를 좀 지켜보면 시 주석 방안도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한중 간의 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거나 양국이 특별한 어떤 공통된 그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네. 시 주석이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에이펙 그 정상회담은 중국의 관례로 보면 에이펙 정상회담은 항상 시 주석이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양국 간 관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진전되느냐 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방문 전에 상당한 정리 작업이나 이런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 과제 중 하나가 한한령, 즉 한류 금지령입니다. 이 부분도 네. 이번 양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발표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발표를 보면 우리 한국 국내 영화가 네. 중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영되고 유포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네. 우리 한한령, 특히 이제 한한령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문화 분야거든요. 네. 대중문화, 특히 이제 가수,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음악 이쪽에 중국에서 유포되는 이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이번 회담에서 비중있게 거론되지 않았거나 서로 거론이 됐다 하더라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만 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왕이 부장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또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 문제 신중한 처리 바란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의례적 얘기인가요? 아니면 작심하고 역시 한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측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라는 게 사안이 바로 이 대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왕이 부장의 말을 보면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이 수교 당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그 초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한국이 그 수교의 전제 조건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중국이 가장 싫어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대만 문제를 국제화시키는데 네. 한국이 그 약속을 깨고 앞장서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끄는 거는 중국이 그만큼 대만 문제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5월 20일 날 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이 축하 사절단 대표는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 하는 점을 중국은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격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 사절단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정부를 대표하는 사절단이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과거에 그 정우택 당시 국회 부의장이 대표 단장을 맡아가지고 대만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중국이 한국과 관계에서 굉장히 발끈했던 그리고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는데 기름을 부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과연 한국 정부가 어떤 그 분명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는 못할 거고요. 네. 그 공식 대표단이 아니면 어떤 급에서 어떤 인물 모색해서 대표단장을 보낼 것이냐. 네. 이거를 이제 한중 양국 모두 다 고민하고 있고 중국은 특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층 돈독한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서 중국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 외교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16, 17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발표로만 보면 양국 간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2022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하기 직전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양국 간 관계에서 중요한 그 합의를 이루는데요. 중러 양국은 협력에서 무제한 제한이 없는 협력 관계를 달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제한 네네. 협력인데요. 그 발표가 난 다음에 곧바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른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 관계를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규정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을 받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민간용과 군용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물자를 지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인군 겸용 물자를 지원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양국 사이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네. 그리고 이번 그 시주석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합의한 게 프랑스 하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하자 하는 거를 유럽과 중국이 합의를 했거든요. 네네. 프랑스하고. 그래서 그 합의를 분명히 이번에 이제 시주석이 푸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중국은 이렇게 그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중외교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일 텐데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고위 인사들 잇따라 만났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는 회의잖아요. 예. 그래서 양국에서 각종 기념 행사도 열리고 있고 또 올 가을에 되면 또 대규모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말도 들려오는데요. 문제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올해 안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 네네. 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는 물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김현장이 중국을 오면 반드시 지금까지 관례를 보게 되더라도 청부서가 따라오는데 청부서라는 게 이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중국 경제가 현재 불황인 상황이고 기업들도 다 모두 어려워하는 이 마당에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로 경제적 지원을 해줄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 이번에 설령 오더라도 빈손으로 보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이게 올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 성과 혹은 그 의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는 가장 뜨거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유럽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 7월 4일 이전에 보조금 지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약 15%에서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유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시 주석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회담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마 해결책을 찾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자 지원, 민간과 군용 겸용 이른바 물자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점에 대해서도 시주석이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유럽이 15 내지 30% 사이의 고관세를 중국산 전기 전문차에 매긴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도 혹시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거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방금 유럽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미국도 조만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크게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4배 올릴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요. 자, 네네. 그런데 이게 배경에 미중 갈등이 있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있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중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가 침체하면서 시주석이 제기한 게 새로운 이른바 성장 동력 3대 산업을 지정해서 이를 집중 육성하자. 그래서 성장 동력 3대 산업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른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 세 가지 산업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산업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미국은 물론 유럽 등 모든 나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기차의 62%를 지금 중국차가 점유를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거의 90%를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한 중국의 생산력을 보면 내수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이미 공급이 과잉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를 타개를 하려면 결국은 세계 시장 수출로 수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른바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비싼 국내 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네.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이러한 공급 생산력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 차원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100% 관세를 매기고 유럽도 거기 지금 가세하는. 네네.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네.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미국 대선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 대선, 중국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대미 관계가 좀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중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우리가 궁금한 그거잖아요. 누가 네네. 당선되는 게 중국에 유리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건데
뭐 중국에서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두 사람 모두 중국 정책에서는 누가 더 강경하느냐 하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어차피 미중 관계는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차피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 어차피 미국과 어떤 호된 어떤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옛날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지만 혼자 와서 중국을 패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패거리를 몰고 와서 중국을 팬다 이렇게 중국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은 동맹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을 하고 트럼프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와서 중국을 때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희련 네. 중국정법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사단법인 소비자 기후행동 울산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해양으로 떠돌아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5조 개가 넘는 조각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사슬을 거쳐서 우리 식탁으로 오거나 공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 1인이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 그러니까 5g 정도. 의생활 중에서 이제 패스트 패션에서 이제 슬로우 패션으로 조금 전환하는 거, 그리고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이제 옷을 구입하는 거,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가 장착된 세탁기가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런 상품들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업은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연구 장착하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상용화 하는 것들이 이제 노력을 좀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 저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관리들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미세하지만 그 위협은 절대 미세하지가 않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생태계 전반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하늘이 맑지만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5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고요.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차차 내려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가 많게는 100mm 이상, 동해안은 곳에 따라 80mm 이상이 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은 1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서쪽 지역의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광주 22도,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이 최근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표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했던 분이죠.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당면 현안 얘기하기 전에 이상민 의원님 얘기 잠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선 의원인 의원님은 20년간의 의정활동을 일단은 이달 말에 마무리합니다. 소회도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어쨌든 제가 정치를 20년 동안 해왔고 저한테는 제 인생의 중요한 그 축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놓지 않고요. 네. 더욱더 지나온 거에 대한 또 이렇게 보완도 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정치를 해서 하여튼 정치가 또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쪽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쪽에 제 의정활동의 중심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와 관련된 뭐 입법 연구소라든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그런 법정책 연구소 같은 거를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배지는 이제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 활동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안 하든 정치 활동 정치인으로서의 제 자리매김은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를 뭐 이번에 낙선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뭐 물러서 있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거취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최근엔 원희룡 전 장관과의 만찬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좀 쏠리는 모양새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순전히 저의 짐작인데요. 네. 짐작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권 여러 논란이 있고 언론으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나 안 한다, 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안 한다는 얘기는 한 적 없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주위의 환경이 처음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이번 총선 결과에 그 안 좋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자꾸 그 한동훈 위원장을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촉발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뭐 홍준표 시장 뭐 발언이라든가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당내외에서 홍준표 시장이 도와준 거군요. 제가 볼 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분심은 그 한동훈 위원장 출마를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당내외의 지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진 이상 이번 전당대회는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입장을 밝혔었는데 제 주위에서는 왜 반대하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모순점이라든가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면에 들어보면 네. 어쨌든 당내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가려면은 결국은 당내외의 높은 지지도가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패배의식에 짙고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최적임자다라는 그 반론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네네.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야 되는 명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압도할 만한 명분을만 있다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순전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임자란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엔 뭐 이제 지지도라든지 뭐 최근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지금 뭐 여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이 통틀어서 집권 세력의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여튼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을 못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도 잘 설정하지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린 그런 그 맹종의 모습만 보였다라는 점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점에 여당으로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민심과 대통령에 대해서 가감없이 견인하고 견제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당내외의 지지도가 좀 굳건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다른 거론되는 분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한동훈 위원장의 무슨 캐릭터나 이런 측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도가 다른 분들보다는 당내외에 고르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것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원천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예.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적당히 긴장 관계 또 대칭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리더십이 좀 굳건하고 본인의 의지도 강해야 되고 본인의 영향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사실은 당내나 당 밖에서의 지지도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잘 그런 거 못하잖아요. 자, 의원님을 국민의힘에 영입한 분이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아니 그거는 좀 아니에요? 전에 뭐 김기현 대표도 그런 노력을 좀 해줬고요. 아 여러 사람이 힘이 합쳐졌군요. 그렇죠. 네네. 저도 뭐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는 큰 결심이니까 저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하는 것이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저를 언론에서 소개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영입한 건 사실이죠.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나 뭐 그 한동훈 위원장의 한 분만의 그런 것을 뜻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 뭐 교섭을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김기현 전 대표도 있었고 또 이철규 영입위원장도 그랬고 또 여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원들 또 지역에서는 저보다 먼저 당협위원장이었던 뭐 그 분대 말씀도 있었고 또 대전 지역에서 저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네,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이제 한 전 위원장을 곧 의원님이 만날 거란 보도도 있는데 약속 잡으셨어요? 원래는 좀 편하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뭐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얘기 나누는 건 일상인데 근데 너무 요즘에 뭐 저희 관심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돼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아, 그 뭐 미루자는 얘기를 포함해서 통화는 좀 하셨습니까 최근에? 예. 통화하시면서 그냥 뭐 일상적인 안부 말고 약간 뭐 정치적 어떤 거취랄까 이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별로 안 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어쨌든 뭐 좀 미뤘다고 해도 이달 안에는 만나시겠네요? 아,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직 저기 약속을 구체적으로 왜냐면- 날짜를 특정한 건 아니에요? 예, 날짜를 원래는 뭐 정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일정이 뭐 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그런 일정들도 있고 그래서 네. 좀 미루고 또 요새 언론에 뭐 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네네. 자,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원희룡 전 장관 만났다고 합니다. 왜 만났을까요? 두 분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이것도 뭐 그 저의 완전한 추론인데요. 네. 뭐 전당대회 출마권 그것 때문에 두 분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뭐 요즘 어쨌든 뭐 좀 껄끄럽다, 좀 이렇게 뭐 자연스럽지가 않다, 전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좀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좀 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선 것 아닌가? 뭐 이런 추론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 그 부분이 딱 보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아이고 뭐 전당대회 출마를 내가 하니 네가 하니 이건 약간 하수의 얘기 같기도 하고 제가 봐도 그렇다면 그건 좀 큰 하수입니다. 틀에서는 지금 저기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일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제일 최대 현안이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좋았었는데 사실은 밥 먹자는 것도 건강상 이유로 미룰 정도로이고 또 전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도 그 답변은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 약간 그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알맹이 없고 영혼 없는 대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 뭐 그렇게 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도 대통령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이분은 꼭 만나야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조금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소 이상기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여권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저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나서고 싶죠.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총선 백서특위 회의에서 한 서울 지역에 출마한 출마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대국민적 밉상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국민적 밉상 이미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밉상 이미지를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밉상 이미지도 걷어내야죠. 지금 그 이재명 대표나 뭐 조국 그 대표가 그 여러 그 범죄 의혹도 있고 또 재판에서 시형 유죄 판결까지 받았을 정도로 국민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나쁘다,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들은 대체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고 옳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싫다. 이게 더 정서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금 걸림돌은 국민들로부터의 반감, 싫음 뭐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죠. 그거는 뭐 국민의힘 소속인 저도 해야 될 일이고.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재명 조국 나쁘다. 윤석열 싫다. 이게 국민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야권에선 최근 대통령 탄핵을 부쩍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는 최악 전국 몰고 갈 핵폭탄이다. 최근 검찰 인사는 정권 몰락 지름길이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 엄포라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이 실제로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의 속마음일 겁니다. 어떻게든 뭐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도 길다.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선거 과정에도 했고 그런 입장들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그것이 큰 결함이고 아마 본인들의 그 자멸로 가는 그런 원인으로도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 아주 적개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당 상대 정파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적개심과 복수심으로써 그냥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는 말하자면 악마의 주문을 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한테도 다시 그게 환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정치권에 들어선 이상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타협하고 힘들지만 상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또 내 것도 관찰하고 이런 정치력을 발휘를 사실은 제1당으로서 압도적 1당 아닙니까? 그런 민주당과 그 조국 신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그냥 뭐 모여서 그 의석수가 많다는 압도적 그 힘의 원리로 눌러버리고 내쫓을 생각만 끌어당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국 국민만 골병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나라의 명운을 개척하고 여러 같은 경제적 여건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가려면 힘을 모으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그 일당이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제비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 소위 영수회담인가 뭔가만 하고 또 속마음은 그냥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행태들 이것은 민주당한테도 결국은 스스로의 자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을 합니다. 네. 전국의 1차 변곡점은 해병대원 특검법일 겁니다.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치해야죠. 대통령도 이 어떤 그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그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 그럼 그걸 아주 극명하게 문제점과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타결을 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쨌든 그 과정에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있고 국민적 그런 의혹이 많은 만큼 이 문제를 털 수 있는 것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경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특검을 하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제거해서 타협안으로 해결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자, 크게 봐서는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네, 의원님은 찬성표 던지실 겁니까? 아니죠. 지금의 민주당에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하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관철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그 일을 당론으로 정할 때는 또 당인의 한 사람이니만큼 저 혼자 쉽게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야당은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김 여사 수사에 영향 미칠까요? 그렇게야 제가 볼 때는 검찰에 검사장이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수사검사들의 입장이 지금까지 이미 수사된 어떤 과정이 있고 결과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건 저는 호들갑이고 지나친 과장이고 정략적 의도로 공격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정략적 의도로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왜 굳이 그 검사장의 인사를 지금 해야 될까? 지금 소위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할까 안 할까 이런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여러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아주 초미의 상황에서 왜 그 검사장에 그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그런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검찰 이번에 인사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기 국회의장의 추미애 후보, 추미애 당선인에게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22대 국회 모습 어떤 모습으로 전망을 하세요? 아주 뭐 뒤틀리고 이그러지고 아마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최악의 국회라고 했지만 그 신기록을 깰 겁니다. 22대 국회는 아마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아마 새롭게 창출하면서 온갖 뒤틀린 일그러진 아주 나쁜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국회의장을 뽑는데 국회의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중립은 없다라는 걸 서슴없이 하고 뭐 민심은 당심이고 당심은 뭐 명심이다. 이재명 대표의 뭐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됐고 이재명 당으로 변질되고 전락됐듯이 그 22대 국회도 이재명 국회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내놓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한심하다는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멋지네요. 명칭이. 자, 검찰 인사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던 참이었습니다. 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들 인사를 단행했을까요? 지금 원래는 지난 2월 달에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무장관이 교체가 되고 하면은 되었다는 점, 또 1, 2월 달이 원래 법원 검찰 정기 인사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는 1, 2월 달에 하는 게 맞았는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인사를 할 경우에는 또 이제 야당이 그 검찰을 통해 가지고 공안 정국 만든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조금 늦췄던 점이 있는데 다만 저도 왜 이 시점에 이런 대규모 인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인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서 좀 미뤄졌다가 지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찰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서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그것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이 인사가 났는지를 우리 전종철 앵커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선일보 어제자 사설 김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중앙일보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동아일보 검 김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점점점. 모든 언론이 뭐 제가 이제 보수 언론만 이제 했지만은 모든 언론이 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왜 무슨 의도로 이거를 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이제 인사가 났었어요. 검찰 인사가 나고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제 연초에 한번 나야 되는데 총선도 있고 9월에 했으니까 너무 이제 또 가깝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 판단이 고려가 됐을 텐데 저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신임 민정수석이 온 뒤 6일 만에 인사가 쫙 났어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온 뒤에 이거를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정말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오늘자 MBN 단독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내가 한 거다. 뭐 원래 법으로 검찰청법 34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게 돼 있으니까 뭐 했겠죠. 근데 이제 이거의 전체적인 기류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보직들이 싹 날라갔다. 소위 말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이제 검찰총장이 유력했다라는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이제 1차장하고 4차장, 1, 2, 3, 4차장이 다 교체가 됐는데 특히 1차장은 명품백 수사,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근데 1차장은 심지어 법무연수원으로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법무연수원이 어떤 데냐. 유배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동훈 검사가 유배당하고 뭐 이성용 검사도 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유배당하고 그러면은 1차장 검사를 유배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로 얘기한 거예요. 김건희 소환하지 마. 김건희 여사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해석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자, 소환 여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이 인사로 보면 소환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소환 그 전에 무슨 날렸다. 아니 승진해서 날리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송 검사장 그러니까 송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이미 2년 채웠고 그리고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영전했는데 그걸 날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이고 과연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있는지 민주당에서 저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무슨 뭐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통해서 어떤 수사 지휘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뭐 옛날에 그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반부패 부장을 정말 날려버린 그런 인사를 했습니까? 그걸 이게 침소봉대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시점이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것. 총선이 있은 직후 정도나 이럴 때 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게 지금 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그 인사가 있었고 물론 2차적으로도 직접 수사 실무자에 대한 어떤 인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다른 데는 인사한다 하더라도 이 그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부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보직을 줘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인사 이동이 있다고 해서 수사 실무자에 대한 그 어떤 교체까지 다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검에 대한 어떤 요청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지 정부적 어떤 평가가 들어가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어떤 밝히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뭐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도 이게 소환해서 이렇게 보면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이 부분이 검찰 포토라인을 세우느냐 그 부분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보면은 정경심 법무장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부인이 이제 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 어떻게 보면 검찰 공개 규정을 수사 공개 규정을 완전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는 점에서 그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문재인 때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포토라인에 세우는 여부를 변론으로 소환 조사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두 분과 계속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3부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소환 여부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사가 있으면은 크게 이제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면 조사 안에 검찰청 소환 조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이렇게 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지난 1월에 올해 1월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왔었어요. 그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뒤에 이제 된 건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검사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 왜 김건희 여사 우리가 소환 조사도 못하냐. 이거 최소한 무혐의를 하든 뭘 하든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바뀌고 이창수 지금 신임 지검장이 왔는데 뭐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대변인 했던 분이고 굉장히 신윤 뭐 찐윤으로 이제 불리는 분인데 지금 1, 2, 3, 4차장이 다 이제 비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새로 온다라고 이제 1차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송경호처럼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맥시멈이 서면 조사라고 봅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서면 조사를 했고요.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4차장 쪽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서면 조사를 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포토라인에 쓰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없을 것이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 인사가 있었다라는 게 중론인데 그거는 뭐 대면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도록 조국 장관이 법을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걸 왜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잘못됐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홍준표 시장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 여자 지키는 건 상남자의 도리다. 이거 진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을 조금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명확합니다. 아주 명쾌하고요. 돌려서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상남자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장인이 좌익이라고 제가 뭐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뭐 이 사례를 지금 붙이셨는데 아니 노무현 그때 후보가 뭐 아내가 좌익 뭐 장인이 좌익이니까 검찰 인사를 막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붙일 걸 붙여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이 다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총선 뒤에 4시간 동안 독대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뭐 폐쇄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장관 비판하고 뭐 이런 일련의 맥락들을 봤을 때는 주류의 마음을 얻겠다. 그래서 내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좀 명확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 홍준표 시장을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게 그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 여러 그 이렇게 답변들을 올리잖아요. 예. 추미애 지금 당선자 국회의장 할 만하다. 예, 그 최근의 얘기예요. 최근의 얘기잖아요. 예. 지금 추미애는 지금 탄핵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또 국회의장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은 인재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또 뭐 이준석 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은 지금 엊그저께 T익스프레스 이런 거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탄핵 지금 시사하는 이런 발언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만나려고 하면은 사과부터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홍준표 시장은 그때 달라요. 유불리를 그냥 맨날 표변하는 분이다. 참 그래서 투명해서는 좋은데 신뢰가 참 안 간다 메시지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검찰 선배로서 또
후배인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좀 안타까움 이런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평소 때 본인이 애처가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또 그런 마음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도리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어떤 개인적인 친구끼리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 중진으로서 그리고 또 그 대구 시장으로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은데요. 마치 지금 홍 시장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른바 계속 까면서 오히려 몸집을 키워줬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좀 쉴드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진짜 어떤 대한민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비유였다. 다만 이런 시각이 여권 내에서는 있다. 이런 정도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붙이면은 그 상남자 뭐 요거가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에 또 올렸어요. 뒤에. 네. 그러면서 수사를 덮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다. 이게 덮어지는 사건이냐? 나는 검찰 인사와 연관지어 한마디도 말한 일이 없는데 대한민국 기자분들 내 말을 검찰 인사와 연결하니 참 똑똑하다. 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 만났습니다. 원 전 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데 방금 저 전화 연결했던 이상민 의원은 뭐라 그랬냐 하면 소원해진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관계를 자기가 중재하려는 아마 대화가 주로 오갔을 거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저는 윈윈 어떤 미팅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어떤 재개를 모색하는 그런 시기에 있고 또 원희룡 전 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강력한 후보로 올랐다가 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물밑으로 가라앉았었는데 엊그제에 있는 이 모임으로 일약 어떻게 보면 원희룡이라는 이름을 아주 강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어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그 한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서 옥동자를 낳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원 장관의 어떤 몸집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 향후에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으로서 당권 주자로서 사실상 국민들의 넘버원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미래와 사실상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그 전국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원희룡 전 장관의 나름대로의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서 조만간 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의 어떤 용산 회동이 성립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원 전 장관의 어떤 그 정치적 입지가 훨씬 더 확고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있어 가지고는 3자다 윈윈윈 하는 게임으로서의 어떤 역할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평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요약을 딱 한 줄로 하면은 버림받은 자들의 모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못 되고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함성득 이명백 그 한국일보 인터뷰에 보면은 원희룡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노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됐다라는 건 뭐 그게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내침을 당하고 그런 거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안 좋으니까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잘해보자 우리. 그리고 이거는 차기 당권 뭐 아무래도 그거를 연결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건 연대가 유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네. 자 이제 전국의 변곡점은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저 막간에 OX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전대 나온다 안 나온다? 저도 O입니다. O입니까? 전 처음부터 O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미디어라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1, 2년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바로 어떻게 보면 컴백이 됐지만 지금은 워낙 이게 그 숏폼이 인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기억에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것을 보여준 게 이재명 지금 그 당 대표 아닙니까? 대선에서 낙선하자마자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방탄복 입고 이어서 바로 당대표까지 나왔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또 한 어떤 점에서 봤을 때 다가오는 2년 뒤에 지방선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이런 이른바 입법 독재를 했을 경우에는 작용에 반작용이 따르고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방선거 이길 가능성 전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에 그때의 공천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대권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사실 공천 책임론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고 대안 부재론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서히 지금 뭐 가만히 있어도 사실 언론에서 지금 계속 띄워지고 더불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까지 와서 이렇게 몸집을 키워주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소환되는 모습으로 지금 그 다가오는 7월 말 8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대 등판 안 하면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이런 생각도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되게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어쨌든 당심 뭐 여론조사 보면은 뭐 당심이나 지지자들한테 차기 대선 후보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1등이에요. 계속 뭐 압도적인 1등입니다. 물론 이제 전 국민을 하면은 뭐 유승민 의원이 더 앞서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당원들이 많이 뽑는 거라면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안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 환경 변화.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DJ처럼 뭐 대선 패배하고 뭐 영국 갔다가 그러면은 영원히 안 됩니다. 예. 그런 분위기예요. 외국 갔다 와서 잘 풀리신 분이 별로 없어요. 뭐 이낙연 대표가 대표적인 분이고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적절한 타이밍이 없어요. 언제 그러면은 뭐 이제 복귀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건데 그럼 갑자기 뭐 서울시장에 나올 거냐. 뭐 그런 공천을 줄 거냐.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뭐 조사받는 분도 막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친윤이 만약에 됐다. 당대표가 됐는데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줄까? 공천을? 아무리 뭐 이렇게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징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등판 시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인기가 많고 이런 여론이 있을 때 확 이제 들어오는 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보궐선거 한 다음에 바로 당대표하고 지금 뭐 또 두 번째 한다니까 정치권의 뉴 노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해보는 게 이게 뉴 노멀이라서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리고 뭐 고양이 티셔츠 입고 SF 소설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읽으시는데 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집에서 읽을 수도 있는데 도서관 가서 읽으셨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개연성이 좀 있지 않냐. 아니 하루 뭐 종일 이런. 집에 있으면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랑 나이가 뭐 비슷하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하고도 비슷한데 일상 하나하나가 여전히 그 언론에 관심이 있는 걸 보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지난 12월 달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당대표로 끌려왔듯이 이번에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과 싱크로율 100% 맞추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야권에서 최근 대통령 탄핵을 부쩍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는 최악의 전국 몰고 갈 핵폭탄이다. 최근 검찰 인사는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 엄포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른바 정권 조기 종식에 민주당이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공식적으로 그러진 않지만은 이제 그 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더 세지고 있는 거는 확실히 저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말이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탄핵이란 거는 어쨌든 굉장히 국가한테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단어 자체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탄핵이란 단어에 되게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번하게 저 회자되고. 예. 다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정수행 지지율이 워낙 낮고 여러모로 이렇게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꽉 막힌 어떤 민심의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좀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한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쪽으로 조금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진짜로 최상병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은 50% 후반에서 막 60% 후반까지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이 얘기는 거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대.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사안은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 부분에 대통령한테 찬성표를 던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선이 있어요. 막 90%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10%대로 만약에 빠졌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이 사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탄핵 얘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죠?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 자체가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이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어떤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거부권을 행사 안 한다고 하는데 거부권이 뭡니까? 거부권이 아니고 법률 용어는 제의 요구인 겁니까?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제의해달라라고 국회에 다시 공을 넘긴 건데 그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겁니까? 국회가 그거에 대해서 제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한 것 자체가 위헌적 발언이다. 그런 발언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죠. 조국 신당도 부안 내동해가지고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예컨대 20%로 떨어졌다. 그러면 국회의원 총사퇴 사유가 됩니까? 그 자체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석이 준 것은 물론 입법권을 야당에게 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파괴하라는 권한을 준 건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제인 것이고 대통령제는 5년 동안 전국을 어떤 식으로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뒤에 5년 뒤에 있는 선거에서 책임을 져서 그 어떤 정부를 바꾸라는 그런 게 지금 87년 헌법 체제인 것이지 그거를 자기들이 170몇 석을 얻었다고 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탄핵 역풍 저는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탄핵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대한 법률적인 이제 하자 그런 것도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런 약간 그 야당 야권 쪽에서 탄핵 정권의 조기 종식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주요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하고도 그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양수겸장이죠. 한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걸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고 더불어서 조국 같은 경우에도 조국 본인이 항소심에서 2년 실형 선고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포장을 해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있는 양수겸장의 묘수라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탄핵이란 말을 그러니까 뭐 책임 있는 지도부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까 말씀하신 뭐 정권 몰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세게 이게 3년이 넘어기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을 추진을 해가지고 그러면 야당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가 다 없어지거나 탄핵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명분을 축적하고 법 위반 사안을 야당이 보기에는 이미 법 위반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니 그거를 특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규명하겠다 뭐 이 정도로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회의장 경선 얘기 좀 할게요. 추미애 이제 2파전으로 압축됐다고는 하지만 추미애 당선인한테 힘이 뭐 압도적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추 당선인 스스로도 명심이 자신한테 있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 당대표가 국회의장을 정한다면 이건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다른 방송에서 좀 이거 세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당 대표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서 뭐 명분이 뭐가 됐든 그냥 네. 당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민심을 따르는 거다. 왜냐면 여론조사 해보면은 뭐 추미애 당선자가 제일 높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헌법을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서 당원 투표로 국회의장을 뽑는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국가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제가 몇 위인지 까먹었는데 약간 뭐 10위권 아니에요. 훨씬 더 낮은데 아무리 실질적인 권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민주당 쪽에서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그러니까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김진표 의장 제가 제일 민주당 지지자분들 강성 지지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김진표 의장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준 게 있습니까? 국회에서? 상정할 거 다 하고요.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국회의장이 법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니 그런 것들을 형식을 다 갖춰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절차 다 밟고 민주당이 원하는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 조정식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나 드롭했지만은 조정식 뭐 정성호 뭐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우원식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할까요? 어차피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 성에 맞지 않는다고 더 화끈하게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굉장히 좀 많이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네. 어의추 어대명이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고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정말 어이없는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어짜 돌림이에요? 예, 어짜 돌림인데요. 예. 라임이 착착 맞네요, 아침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모임이 어떤 조직이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는 사실상 보이는 손이 뭔가를 척척척척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 병원에서 푹 쉬시면서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 없어 하는 모양을 갖춰놓고는 앞에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실상 대리인으로서 지금 국가의전서열 2위인 사람들한테 당신 빠져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제가 그 우상호 의원을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할 줄은 제가 꿈을 못 꿨었는데 국회의장 선거에 이재명 박찬대가 관여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됐는데 이제는 국회마저 개딸 국회가 되느냐. 결국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들이 추미애 그 후보를 강력하게 미니까 거기에 뭐 그분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추미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명심은 나한테 있다.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 시천말로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들 눈에서도 저는 이게 납득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도 했냐면 추미애 당선인이 자기가 의장되면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당에선 당연히 이제 반발을 세게 할 텐데 이제 22대 국회 모습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딸 국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친이재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국회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만에 하나 지금 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예측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했을 때에 국회의장이 이런 부분 막 거부하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은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 협치하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독주하고 독재하겠다는 이런 얘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아갔을 때에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지 잘 나가실 때 자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2009년에 추미애 의원이 환도위원장 할 때 그때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하고 손잡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 닫아버리고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먹으면은 그게 뭐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냥 원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저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을 이제 생각할지 그것도 주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탄핵 전문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추진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참 여러모로 참 활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특위 회의에서 한 서울 출마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대국민적 밉상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국민적 밉상 이미지 어떤 건가요? 이건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송구합니다. 웰빙 정당,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밉상 정당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서울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는 그 어떻게 보면 영남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고 이른바 꼰대 이미지가 강한 이런 부분을 좀 더 젊고 이른바 요즘 말로 섹시한 그런 이미지로 바꾸는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저도 필요하다고 절대 공감합니다. 섹시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대통령을 비판해야 될 때 아무도 비판을 못하니까 그게 욕을 먹는 거고, 언론 탄압하고 입틀막하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총선에서 지고 있는지 좀 반성하십시오. 네. 자, 대통령 비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는 동의하세요? 아, 그거는 견해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건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략인 것 같고요. 잘한 건 잘한다, 못한 건 못한다라는 어떤 밸런스 있는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가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3,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을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이 협회 임원 명단과 소속 병원들을 공개하는 등 집단 신상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 해당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병원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 포탈, 리베이트 등 사례를 의협에 제보해달라 이렇게 공개 요청했습니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그 병원으로 보내주라는 일종의 조롱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의협 회장까지 나서서 집단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언제가부터 우리 사회엔 나와의 다름을 적대시 죄악시하는 극단의 양극화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결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해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5월 15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